저는 정말 오늘 사천에 두 번째 왔습니다. 올해만 두 번째인데요. 앞으로 좀 자주 올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왔을 때도 삼천포 앞바다 회가 아주 맛있었어요. 그게 하나 있었고요. 또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지금 고등학생들 맞아요? 굉장히 예쁘다. 앞에서 보니까. 그래서 여기 예쁜 사람들이 많은 곳이 또 사천이구나. 그래서 자주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릴 말씀은 실은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평소에 제가 시를 쓰고 읽으면서 시를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시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시를 공부하면서 시가 즐거웠던 기억을 별로 갖고 있지 못합니다. 시라는 것은 시험에 나오는 어떤 지문쯤으로 시를 알고 있지, 시를 보면, 여러분들은 시를 보면 시를 잘 느끼려고 합니까? 제가 문학 습작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시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다. 시는 분석하고 학습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시는 즐기는 거다. 그렇게 느끼고 즐겨야 할 대상인 이 시가 언제부턴가 우리는 시라는 말을 들으면 골치 아프다, 어렵다, 시는 나하고 뭐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한 10여 년 전에 제 시가 그때 7차 교육과정 때 중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시 제목은 우리가 눈발이라면 라는 시인데 혹시 학생들 들어봤어요? 네. 그 시 배웠나요? 네. 재미없었죠? 네,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아이가 둘인데요. 둘째 아이가 이제 남자아이인데 얘가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때 그 시를 학교에서 배웠어요. 배우고 나서 집에 와서 오늘 아빠 시를 학교에서 배웠다. 굉장히 뿌듯한 표정으로 아마 선생님이 이 누구네 아빠 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겠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 시를 배웠다고 하길래 우리가 눈발이라면 이 시에서 뭘 배웠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빙긋이 웃더니 저한테 문제를 내겠대요. 그 시에 대해서. 그래서 내봐라 라고 했더니 이 시에서 서로 대조되는 시어 두 개를 찾아서 말해보라는 거예요.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시를 쓸 때 이 시어가 대조가 되는지 비교가 되는지 수사법이 은유인지 직유인지 뭐 함축적 의미가 뭔지 이걸 생각하면서 시를 쓰진 않거든요. 근데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질문을 하니까 시를 쓴 아빠가 대답은 해야겠기에 그 시에 보면 진눈깨비가 되지 말고 한방눈이 되자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눈깨비와 한방눈이 서로 대조된다 했더니 와 그건 맞았대요. 다른 답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시어 중에 아무거나 두 개를 이야기하면서 답을 말하니까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시를 쓴 시인이, 그것도 교과서에 시가 실린 시인이 중학교 1학년보다 문제를 못 푼다. 시인이 뭐 그렇게 생겨먹었냐라고 실실 웃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시를 공부할 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시는 것을 열심히 받아 적고 그런 다음에 다시 시험 공부할 때 문제풀이 또 하고 그렇게 시를 대했지 내 스스로 시를
즐겨본 적이 아마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아이한테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하고 친해져야 한다. 어떻게 하면 시하고 친해지냐 하면, 첫 번째는 시를 아주 무조건 많이 읽어야 된다.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시를 많이 읽는가? 아마 거의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 많이 안 읽어라고 물으면 어려우니까. 어렵더라도 시를 하여튼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수능 앞으로 봐야 되죠. 수능 언어 영역 5점 높이는 방법 내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 만약에 안도현의 시가 한 편이 나오면 선생님한테 그 시 수업을 열심히 듣고 나서 제일 좋은 것은 서점에 가서 제 시집을 사주면 좋겠지만 휴대폰 요금도 내야 되니까 그럼 도서관을 가면 좋겠지만 시간도 없고, 그러면 인터넷 검색이라도 해서 안도현의 대표 시를 찾으면 아마 인터넷에 떠도는 시들이 수백 편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대표시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한 10편 정도만 읽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하듯이 사전적 의미, 내포적 의미, 비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시 한 편을 읽는데 시간이 얼마쯤 걸릴까요? 아마 30초 내지 1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0분이면 시 10편을 읽을 수 있어요. 저는 시를 쓰는 사람이지만 시를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시를 제일 잘 쓰는 시인이다라고 제 입으로 차마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은데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시를 제일 많이 읽는 시인이다. 이것은 제가 1등을 하고 싶어요. 저는 심심해서 한번 내가 한 달에 몇 편쯤 시를 읽을까 이렇게 따져봤는데 한 1000편쯤은 읽는 것 같아요. 한 달에. 그러면 그 1000편을 시를 쓰는 제가 다 이해하고 다 느끼고 다 공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1000편 중에 한 서너 편 정도만 좋은 시가 있어도 저는 굉장히 마음이 풍족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시인의 대표시를 일단 10편씩만 읽기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를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게 뭘 상징하는 건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포털 사이트에서 네이버 지식인 같은데 물어봐야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시를 읽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제일 좋은 방법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따질 시간에 다른 시를 더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노래를 다 내가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 내가 좋아하는 노래만 좀 자주 듣고 그러다가 흥얼거려 보고 가끔 노래방 가서 한 곡 뽑아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 세상 모든 노래를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는 것처럼 시도 모든 시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다만 시를 자꾸 많이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시하고 점점 친해지게 된다. 내가 다른 데서 잘 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말머리에 먼저 했고요.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그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가슴을 찡하게 하는 시라고 이렇게 붙여봤는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가슴이 안 찡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 몇 편들을 같이 읽으면서 시하고 하여튼 친해지는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쓴 시를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 분필을 오랜만에 만져보니까 괜찮네요. 괜찮습니까? 글씨? 거기 좀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산문이 아니고 시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적인 삶. 경북 점자도서관에서 황송하게도 연어하고 관계를 점자책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포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끝난 뒤에 강당에 엉거주춤 서서 강연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 앞에서 제가 뭘 좀 알아서가 아니라 시적인 삶에 대해 말하는 동안 무지하게 땀이 많이 났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하고 시적인 삶이 뭔지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시적인 삶이란 쑥부쟁이와 구절초를 구분할 줄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차마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쑥부쟁이와 구절초는 가을에 피는 들꽃들입니다. 꽃이 달라요. 저는 다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죄를 짓고 있었던 거죠. 보지 못하는 분들한테 그걸 구별하라고 거의 강요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하늘을 색칠할 때 하늘색 크레파스만 쓰는 아이의 관찰의 수준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푸른 아이들 중에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는 크레파스 덮개를 열어보면 크레파스가 아주 골고루 크레파스를 사용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아이일수록 하늘색은 하늘색 크레파스로만 칠하고 나뭇잎은 녹색으로만 칠하고 사람 얼굴은 뭡니까? 살색 이런 거로만 칠한다는 거죠. 골고루 섞여야 되는데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그걸 잘 구분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제 앞에 100명도 넘는 부처님들이 묵묵하게 입을 다물고 앉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줄곧 땀을 흘리며 쩔쩔매는 초청 연사인 저를 덜 부끄럽게 하려고 그분들은 일찍부터 고요히 눈을 감고 계셨던 겁니다. 일부러 눈을 감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덜 창피하라고. 그래서 오히려 더 부끄러워져서 서둘러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연단에서 내려오는데 박수 소리가 마구 제 귀를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만 아득해져서 문득 전라남도 화순 운주사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운주사에 처음 갔을 때 저는 두 눈 없는 불상 앞에 서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스스로 두 눈알을 손가락으로 후벼내어 기꺼이 세상에 던져버리셨구나.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구나. 그런데 포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고속버스 안에서 누군가 넣어준 강연료 봉투를 슬쩍 열어보는 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도 눈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뜨거워졌습니다. 거기에 30만 원이 들어있는 것을 저는 동그랗게 눈을 뜨고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그걸 맡길까 말까 하다가 하루 시간 다 까먹은 것 아까워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넣어온 건데 참으로 멀었습니다. 시적인 삶에 이르려면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일기 같네요. 그죠? 하여튼 반성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시적인 것하고 요즘 그 교육 쪽에서 이야기하는 창의성이라는 거하고가 거의 100% 일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내가 시를 읽는 것이 아니고 시적인 것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평소에 시를 쓰는 게 아니고 시적인 것을 쓰려고 한다. 학생들한테도 내가 시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시적인 것을 가르치려고 한다. 오늘 하여튼 시적인 것, 시적인 삶 이거에 대한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시적인 것에 대한 생각을 제 이야기를 듣고 하여튼 손톱만큼이라도 이렇게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인데요. 뒤에 나오는 시 두 편을 먼저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초등학교에 어떤 여자아이가 쓴 동시, 엄마라는 동시고요. 그 뒤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쓴 엄마의 런닝구라는 동시, 두 개의 동시입니다. 둘 다 엄마를 소재로 하고 있는 건데 어떤 동시가 여러분들 가슴을 좀 더 찡하게 하는지 그건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엄마. 화장품 냄새 솔솔 풍기는 향기로운 엄마. 뭐든지 척척 도와주셔서 고마운 엄마. 바른 길로 가라고 회초리로 찰싹 때리는 사랑하는 엄마. 엄마라는 말을 부르면 목이 메입니다. 사랑한다고 말도 떨려서 못합니다. 자, 여자아이가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남자아이가 쓴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엄마의 런닝구. 경산 부림초등학교 6학년 배한권. 작은 누나가 엄마 보고 엄마 런닝구 다 떨어졌다. 한 개 사라 한다. 엄마는 옷 입으면 안 보인다고 떨어졌는 걸 그대로 입는다. 런닝구 구멍이 콩만하게 뚫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돼지비만하게 뚫어져 있다. 아버지는 그걸 보고 런닝구를 쭉쭉 쬐다. 엄마는 와이카노 너무 째마 걸레도 못한다 한다. 엄마는 새 걸로 갈아입고 째진 런닝구를 보시더니 두 번 더 입을 수 있을 낀데 한다. 인기 투표하겠습니다. 앞에가 좋으면 앞에가 좋다고 손 드시고 뒤에 동시가 좋으면 뒤에 동시가 좋고 손 드시면 됩니다. 판단하셨어요? 자, 앞에 있는 여자아이가 쓴 엄마가 좋다. 하나, 둘, 셋, 넷, 11분입니다. 예.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엄마의 런닝구가 좋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손을 주십시오. 7분은 눈이 4천 분들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뒤에 나오는 동시가 더 좋습니다. 뒤에 나오는 동시는 엄마의 런닝구라는 동시를 읽고 있으면 우리가 마치 이 집 식구들의 모습을 눈앞에서 이렇게 환하게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그 동시는 왜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착하지 않습니까? 착하고 예쁘고 곱지 않나요? 아닌가요? 근데 말이죠. 이건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죠? 그죠? 어디선가 많이 본.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매일 일기 써야 되잖아요. 일기 쓸 때 귀찮으면 엄마한테 엄마 나 일기 안 쓰고 씻으면 안 돼? 이렇게 물은 적 없어요? 그럼 일기를 길게 쓰는 것보다 시라는 것은 그냥 몇 줄 끼적끼적 하면 끝나는 걸로 아주 시를 우습게 봤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 여자의 동시 중에서 이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연에서 바른 길로 가라고 회초리로 찰싹 때리는 사랑하는 엄마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뭘 잘못했길래 엄마가 때리겠죠. 엄마가 때려요. 근데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막 때렸는데 엄마 사랑해요 막 그럽니까? 엄마가 아무리 자기가 잘못해도 엄마가 때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야 돼요. 도망가고 싶거나 가출하고 싶거나 억울하다고 엄마한테 대들고 싶어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바른 길로 가라고 엄마가 때리는 채초리로 때리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동시를 쓴 아이한테는 참 미안한 말이지만 가식이에요.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써야만 착한 척 해야만 동시가 된다고 하는 이거야말로 순수한 동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해초리로 때릴 때 사랑한다고 해놓고 끝에 보세요. 마지막 연에 보면 사랑한다고 말도 떨려서 못합니다. 이미 사랑한다고 해놓고 사랑한다고 말도 떨려서 못합니다. 여린 척,
그러니까 예쁜 척, 여린 척 해야만 동시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 시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도 이제까지 동시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엄마라는 말을 부르면 목이 메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애가 있습니다. 이 엄마라는 말을 부르면 목이 메이는 그 시기는 언제냐 하면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한 두셋 낳고 친정 엄마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가지고 노인 요양병원에 엄마를 보내셔야 하나 내가 모셔야 하나 이 갈등이 생길 때 엄마라는 말을 들을 때 목이 메여야 돼요. 그죠? 초딩 5학년이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쁜 척하는 동시만 그동안 동시로 생각해온 경향이 진짜 있다라는 거고 그런 것만 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왔다. 인정합니까? 네. 엄마의 런닝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엄마의 런닝구라는 동시의 주제가 뭡니까? 주제. 제가 정리해 볼까요? 엄마의 검소함과 가족 간의 사랑. 맞아요? 좀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이 엄마의 런닝구에 보면 검소함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죠? 사랑? 그런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3년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아버지는 그걸 보고 런닝구를 쭉쭉 쪘다 밑줄 긋고 함축적 의미 아버지의 폭력성.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뭡니까? 관심과 배려와 사랑이죠. 그죠? 새 걸로 런닝구를 갈아입으라고 입으라고. 이게 사랑이죠. 특히 이 동시는 사투리를 있는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 저는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과 이 억양은 사실 고향이 막 뒤섞여 있는 조금 이상한 말입니다.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나고 경기도에서도 좀 살았다가 지금은 전라도에 살고 있는 전국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천은 경상남도잖아요. 그죠? 저는 요즘 그 젊은 여고생들 특히 요즘 드라마 많이 보고 서울말 많이 듣고 하면서 서울말 쓰려고 하는 지지배들 정말 가증스러워요. 저도 경상도에 저는 예천이 고향인데 그쪽에 살 때 어릴 적에 사촌 누나들 중에 서울 생활을 한 1, 2년 하다가 이제 내려와요. 그러면 그냥 밥 먹나 이러면 되는데 밥 먹었니? 미치겠어요. 그때 그런 말 억양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서울말을 쓰면 어머니나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가슴이 아프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입에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 사투리 있죠. 사실 이 경상남도 사투리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제 사라질지도 모를.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그 사투리를 들을 때마다 문화재급 사투리를 구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알았죠? 서울에만 중요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삼천포에 중요한 게 있어요. 꼭 제주도나 뭐 외국으로 수학여행 가야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전주 살면서 삼천포 앞바다 많이 오고 싶어요. 응? 다시 시로 돌아와서요. 저는 이 시를 처음 봤을 때 런닝구라는 말 때문에 막 가슴이 막 울렁울렁 했던 적이 있습니다. 런닝구 아시죠? 이 시는 사투리를 쓰고 있고 심지어 런닝구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그러면 국어사전에 있는 말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습니까? 엄마의 메리아스? 작은 누나가 엄마 보고 엄마 메리아스 다 떨어졌다? 이걸 런닝구를 메리아스로 바꾼 순간 이 동시에 맛이 달아나 버려요.
또 뭐 있어요? 속옷? 속옷 구멍이 공만하게 뚫어져. 왠지 속옷이라고 하면 뭐 왼쪽 무거운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요? 나시? 아버지는 그걸 보고 나시를 쭉쭉. 그러니까요, 그 어떤 말도 이 런닝구라는 말과 필적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대단한 말이, 이 동시에서는 이 런닝구라는 말이 굉장히 시적인 말이라는 겁니다. 이 동시에서는 이 런닝구라는 말이 굉장히 창의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창의성이라는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자꾸 창의성, 시적인 것 이거 말할 때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남들처럼 생각하고 남들처럼 행동하는 것에서는 창의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 특히 어떤 고정된 개념적인 사고로부터 벗어날 때 창의성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야, 너 왜 그렇게 개념 없어? 아이고, 걔 정말 개념 없더라. 무개념이야. 그때 개념은 아마 뭐 분별이 없고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건데, 원래는 군대에서 쓰던 용어가 이렇게 이쪽으로 좀 전염이 된 겁니다. 원래 개념이라는 말은 아주 구체적인 것을 일반화시킨 것을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꽁치, 멸치, 고등어, 뭐 삼치 이런 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만들 뭐가 있습니까? 생선이죠, 그죠? 그게 이제 개념입니다. 그러면 꽁치라는 개념을 또 구체화시키면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꽁치, 시장 좌판에 있는 꽁치, 오늘 아침에 구워 먹은 꽁치. 점점 밑으로 구체화되는 거죠. 그죠? 그럼 오늘 아침에 먹은 꽁치도 또 더 구체화시켜 보세요. 아버지가 3분의 2나 먹은 꽁치, 나는 2점밖에 못 먹은 꽁치, 뭐 이렇게 자꾸 내려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식들을 이렇게 얻게 되고 쌓아가게 되는데, 그 대부분의 지식은, 뭐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식은 개념을 공부하는 것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다들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1등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는 공부 열심히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꾸 쓸데없는 지식으로 개념으로 머리를 채우지 마라. 시라는 것은 그 개념의 반대쪽에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가끔 하고, 또 하나는 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어떤 것을 찾는 것, 이게 또 창의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의적인 것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의 한 가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창의성이라는 것은. 사천에 와서 갑자기 박재삼 선생님 생각이 나는데요. 그 박재삼 시인의 시 중에 유명한 구절들을 저는 습작 시절에 이렇게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무제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마지막 연이 사랑이요 이런 날은 허리에 감기는 비단도 아파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시를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게 아마 그리워하는 사람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나 봐요. 근데 그 그리움 때문에 그 부드러운 비단, 허리에 감기는 비단도 아픈 거예요. 전 죽을 때까지 그 구절을 잊어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시적인 거, 그런 게 창의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어떤 유일무이한 것을
찾는 것. 이게 이제 창의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제 이름 앞에 언젠가부터 연탄 시인이라는 말이 붙어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제가 수많은 시를 썼는데 나무라는 말이 제 시에서 몇백 번 나왔을 텐데 아무도 저한테 나무 시인이라고 안 불러줘. 풀잎도 여러 번 나와서 수없이 나왔는데 풀잎 시인. 그것도 예쁘잖아요. 나무 시인, 풀잎 시인. 연탄 시인이 됐어요. 그동안 제가 쓴 한 1000여 편의 시 중에서 연탄을 소재로 쓴 시는 아마 한 4~5편 정도 될 겁니다.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 있죠? 혹시 아세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어쩌고 그렇게 시작하는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제목을 연탄재로 잘못 알고 있는 그 시는 그 시를 읽고 사람들이 너에게 묻는다 제목이 이러니까 아유 괜히 뜨끔했다. 나는 그동안 누구한테 그 뜨거운 사람이었는데 참 반성했다 이러는데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그 뜨끔하라고 제가 쓴 시가 아니고 너에게 묻는다 할 때 그 너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실은 나에게 묻는다였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뜨끔하면 되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왜 연탄 신이 됐는가를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웃으실 것 같은데 제가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25살 때 처음 교편을 잡았을 때 제가 있던 학교에서는 해마다 가을에 교내 100일장이 열렸습니다. 가을에 열리니까 늘 그 주제가 가을이었어요. 그 학교는 한 5년 전에도 가을이었고 지금도 가을일지도 몰라요. 그럼 가을이라는 주제를 던져주면 학생들이 이제 시를 쓰거나 사문을 쓰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가을에 대해서 시를 한 편씩 써봅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처음에 무엇을 쓸 건가를 생각하시겠죠. 근데 그 무엇을 속에는 가을을 구성하거나 가을을 상징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그 말은 가을과 연관이 있는 것 중에 가장 시적인 게 뭘까를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죠? 가장 시적인 거. 말하지 말고 지금 이걸 써야 되겠다고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하십시오. 5초 동안. 자, 가을이라는 주제가 던져지면 나 이걸 써야겠다. 다 생각했죠? 제가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맞춰볼까요? 첫 번째, 낙엽. 이 중에 한 반절 정도가 낙엽을 써요. 낙엽하고 비슷하게 거의 사촌인 단풍나무, 은행잎 쓸 거죠. 한 반절 그렇게 씁니다. 그때 아이들도 그랬어요. 응? 제가 가르치던 20몇 년 전의 아이들도 단풍잎에 대해 쓰면 빨간 단풍잎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빨간 단풍잎 시를 쓸 때는. 아니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시 쓸 때는 얘들아 빨간은 빨간으로 쓰고 파란은 파란으로 쓰고 노란 그렇게 써야 된다고 누가 강요했습니까? 그런데 왜 그게 바로 뭐냐면 시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파악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그 꼬마처럼 때려도 사랑한다고 말 그런 거죠. 엄마가 해초로 때려도 사랑하는 엄마라고 말한다는. 그 다음에 어떤 걸 쓰냐면 가을 하늘 10명 이 중에요. 고추 잠자리, 귀뚜라미, 대한민국 사람들이 귀뚜라미라는 제목으로 시를 쓰면 100명 다 귀뚤귀뚤 이런 말을 써요. 네? 그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귀뚜라미 쓰면 누구나 귀뚤귀뚤 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가을 들판을 시를 쓸 때는 가을 들판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황금 들녘. 황금 들녘에 가면 허수아비가 요즘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시에는
황금 들녘에는 필수적으로 허수아비가 있어야 돼요. 허수아비 옆에 누가 있죠? 참새가 있죠. 이 둘은 서로 쫓고 쫓기는 관계, 적대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힘 안 쓰면 뭐가 됩니까? 똑같네. 정답을 다 알고 친구가 돼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토끼는 어떻게, 토끼는 깡충깡충. 토끼가 그럼 똥 쌀 때도 깡충깡충입니까? 밥 먹을 때도 깡충깡충입니까? 토끼는 무조건 깡충깡충. 시냇물은? 병아리는? 오리는? 매미는? 미치겠어요. 제가 하도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운다는 게 싫어서 귀뚜라미는 가을 운다 이렇게 써본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귀뚜라미는 가을 운다. 매미는 어떻게 울어요? 이제 좀 아시네. 그러니까 시적인 것, 창의성이 시작되는 시점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시냇물은 졸졸졸이라고 쓸 때 나는 다른 귀로 듣고 다른 표현을 할 줄 아는 것. 이게 시작이죠. 앞으로 매미는 여름 운다라고 써볼 법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 방송 본 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또 자기만의 것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 게 이제 글 쓰는 사람의 운명이죠. 그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가을이 된다고, 낙엽이 떨어지고 고추 잠자리 날아다니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그 생각한다. 여름에 잘 보이지 않던 것 중에 가을이 되면 연탄 실은 트럭이, 날씨가 쌀쌀해지면 연탄 실은 트럭이 우리 눈에 자주 보이게 되면 그것도 가을이다. 꼭 하늘 높아져야만 가을이 아니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시의 소재를 좀 찾아보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애들이 막 웃는 거예요. 아니, 가을 하늘은 시가 되는데 연탄이 어떻게 시가 되냐 이거예요. 응? 그래서 학생들이 쓰지 않길래 해마다 내가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쓰는 학생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쓴 것일 뿐이지, 제가 무슨 연탄이 가지고 있는 자기 헌신의 자세나 타인을 향한 사랑이나 그거 쓰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시를 자꾸 이제 고치고 그런 수정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들어왔지, 처음부터 그걸 쓰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시적인 가을, 제 나름대로 어떤 창의적인 가을을 찾으려고 하는 중에 연탄이라는 소재를 스스로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연탄 시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 말은 내가 죽을 때까지도 내가 연탄 시인일 수 있고, 내가 죽고 나서도 그때는 이제 연탄이 거의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독점할 수 있는 별명이구나. 속으로 은근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석탄공사하고 친합니다. 아까 제가 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것을 찾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3학년인가요? 그런 문제를 냈대요. 다음 말을 소리 나는 대로 쓰세요. 쉽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내려, 내가 한번 해볼까요? 자, 내려. 쉽죠? 내려. 놓고. 보통 요즘 한 반에 한 30명쯤 아이들이 되니까 거의 29명이 다 이렇게 잘 썼대요. 채점하기 쉽게. 한 아이가 답을 이렇게 딱 썼답니다. 29명은 이렇게 쓰고 한 명은 이렇게 툭 썼대요. 물건을 내려오면 툭 소리가 난다는 거죠. 물론 오답입니다. 그죠? 이제 오답이고, 이 아이는
선생님의 어떤 그 출제 의도를 좀 살짝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선생님한테 직접 이 말을 들었어요. 듣는 순간에 얘들은 보고 싶지 않고 얘가 너무나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응? 굉장히 귀여운 아이일 것 같아요. 왠지 막 좀 짓궂을 것 같아요. 공부는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더 보고 싶어졌다는 거죠. 창의적이잖아요. 그죠? 뭐 그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저런 적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전교조 해직교사 시절에 이영주 선생님 계시는데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서 누군가가 그 글쓰기 가회를 소개를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인가 나가고 굉장히 고액 가회였어요. 제가 지인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5명.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평소에 엄마가 많이 하는 말, 엄마가 너한테 많이 하는 말을 5개씩만 써보자. 여러분도 쓸 수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들이 주로 어떤 말을 많이 쓸까요? 5개. 공부해라. 씻고 밥 먹어라. 동생하고 싸우지 마라. 욕하지 마라. 게임 그만해라. 컴퓨터 그만해라. TV 그만 봐라. 뭐 이런 거잖아요. 주로 그때 아이들도 그랬어요. 한 아이가 딱 이렇게 딱 썼습니다. 띄어쓰기 무시하고. 네? 띄어쓰기 없이 맞춤법 무시. 엄마가 그 아이 엄마가 평소에 그냥 입버릇처럼 지집에 꼴보기 싫어 이제 이랬던가 봐요. 내가 그 공책을 엄마한테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막 얼굴이 막 빨개지면서 어머머머머 이게 맞춤법이 뭐야? 우리 엄마들이 참 나빠요. 엄마들이 아이들 일기장 봤을 때 확인하는 게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맞춤법이 이게 뭐야? 이거 하나 하고요. 2번째는 한 페이지는 채워야지. 네? 길이 하고요. 근데 저는 얘가 너무 잘 썼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였거든요. 잘 썼죠? 그죠? 창의적이잖아요. 그죠? 이 아이가 지금 29살이 됐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을 나중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엄마가 그거 자랑하려고 한 달 전쯤 전화가 왔는데 그거 봐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맞춤법 틀리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를 하나 더 보고 이야기를 하죠. 김종삼 시인,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인데요. 장편이라는 시를 보겠습니다. 그 장자는 긴 장자가 아니고 손바닥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편이 조선 총독부가 있을 때 청계천변 십전균일 상밥집 문턱엔 거지 소녀가 거지 장님 어버이를 이끌고 와 서 있었다. 주인 영감이 소리를 질렀으나 태연하였다. 어린 소녀는 어버이의 생일이라고 10전짜리 2개를 보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선 총독부가 있을 때니까 일제강점기였을 거고 청계천변이니까 아주 뭐 비싼 밥집도 아니고 허름한 그런 1인에 한 사람한테 10전을 받는 아마 지금으로 치면 밥 한 무슨 백반 하나에 한 1, 2천 원 정도 받는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싼 그런 밥집인데 아침에 거지 소녀가 거지 장님 어버이를 이끌고 와서 있었어요. 그렇게 거지들이 있으면 주인이 소리를 지르겠죠. 아침부터 거지들이 재수 없이 저리 가.
구걸하러 온 줄 알고. 그런데 주인 영감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이 소년은 태연하였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 생일이라고 10전짜리 이 두 개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어디 가서 구걸을 했겠죠. 세 개를 구걸한 게 두 개밖에 구걸을 못해. 자기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엄마, 부모님들만 먹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는 굶더라도. 이 대목에서 좀 눈물이 조금씩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입니다. 근데 시가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이 시를 이렇게 보면 아주 짧은 시예요. 짧은 시인데 자, 아까 엄마의 런닝구라는 시에 보면 검소함이라는 말도 없고 사랑이라는 말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시에도 역시 무슨 부모에 대한 효도랄지, 그죠? 사람 사이의 정의랄지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이런 걸 좀 잘 봐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여섯째 행에 보면 태연하였다라는 말이 한 행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주인 영감이 소리를 질렀으나 태연하였다.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시를 읽는 묘미가 이런 건데 한번 보세요. 이 아이가 그냥 구걸을 하러 왔을 때는 주인 영감이 소리를 질렀으나 태연하였다를 한 행으로 붙여 써도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아이는 당당하게 밥을 사 먹으러 온 아이예요. 그러니까 밥을 파는 주인이나 밥을 사 먹는 손님이나 대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 영감이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나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은 서로 이 시의 무게로 보면 똑같은 대등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행 처리를 한 거죠. 시는 이런 것까지도 실은 엄청나게 머릿속으로 그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시를 쓰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요. 시간이 좀 잘 됐어. 제일 마지막 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시인 백석의 시입니다. 좀 많은 시인들을 좋아하지만 저는 유독하게 백석의 시를 좋아하는데요. 또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한 편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오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고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자, 혹시 이 시를 이제 만약에 처음 읽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응? 그럼 읽는데 한 1분 정도 걸렸겠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까? 어떤 남자가 있어요. 우리 보통 눈이 많이 오는 것을 표현할 때 어떤 문장을 쓰죠? 눈이 막 많이 펑펑 내린다, 펑펑 내린다 그러죠? 근데 이건 왜 푹푹이에요? 푹푹은 어떨 때 씁니까? 눈이 많이 와서 이렇게 발이 빠질 때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눈이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왜 그렇게 쓸까? 짐작해보면 아주 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눈이 이렇게 많이 오더라도 발목을 푹푹 빠지면서라도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죠. 중간에 출출이네, 마가리 이런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 남자가 이제 내가 알지만 안 가르쳐 드리겠어요. 술을 마시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 기다리고 있죠. 그 장면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제일 뒤에 보면
당나귀가 우는데 힝 우는 게 아니고 응앙 응앙 운다. 이 사람은 또 왜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 혼자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예언입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이거죠. 내가 나타샤를 사랑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어서 오늘 밤에 눈이 내린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눈 내린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사천은 남쪽에서 눈 구경 잘 하기 힘들죠. 네. 그럼 사천 사람들은 첫눈 오는 날 어디서 만나자 그런 약속도 못 하겠네요. 참 안 됐네. 그럼 비 오는 날 사천 오는 사람들 어디서 만나자고 합니까? 삼천포 항에서 만나자고 합니까? 눈 많이 오는 지역 사람들 보면 눈 오면 옛날에 역전 시계탑 밑에서 만나자. 휴대폰도 없고 그런 시절에 그런 약속 실제로 했습니다. 또 이렇게 집에 혼자 있는데 눈이 예쁘게 내리면 옛날 친구한테 편지 쓸 때 창밖에 내리는 눈을 보니까 네가 더 보고 싶어지는구나. 이렇게 편지도 쓰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문자질 하면 되지만. 이 백석의 이 시는 1930년대에 발표된 시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그러니까 이 중에 특히 미혼 남성들 계시면 잘 들으세요. 앞으로 작업할 때 이거 써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여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어떤 남학생이 문자가 왔어. 영자야. 눈 오니까 너 더 보고 싶어. 이런 문자가 왔어. 자 A. 그다음 두 번째 B. 영자야. 내가 너 보고 싶어 하니까 지금 창밖에 눈 내리고 있어. 어떤 놈하고 사귈래요? B? 그러니까 눈 내리니까 너 보고 싶다는 말은 너무 식상한 말이에요. 뻔한 말이야. 그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제가 연탄치 함부로 발로 차지 말아라고 쓰지 않고 촛불 입으로 함부로 끄지 마라. 너는 빛을 어둠을 죽이고 빛을 밝혀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저한테 촛불 시인이라고 불러줄까요? 불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촛불이 어둠을 밝힌다는 것은 시라는 형식으로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생각을 역전시키는 게 창의성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 아마 고은 시인이 이 구절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고은 시인의 사치라는 초기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님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을 되니까 너 더 예뻐졌네. 봄 되니까 더 예뻐졌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봄 안 되면 안 예뻐집니까? 그것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의 역전입니다. 저도 그런 식 구절을 의식한 것은 아닌데 언젠가 그런 구절을 쓴 적이 있더라고요. 여름이 뜨거워서 매미가 우는 것이 아니라 매미가 울어서 여름이 뜨거운 것이다. 내가 쓴 게 제일 못 시원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에도 좀 시적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적으로 보낸다는 게 무슨 오글거리는 문장 쓰라는 게 아닙니다. 응? 예쁜 척 하라는 거 그거 시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여튼 바꾸는 여학생들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사체는 그러니까 두 가지 안타까운 일이 있네. 눈이 안 온, 자주 안 온다는 거고, 여학생들이 남자친구가 없다는. 남자친구 생기면 앞으로는 철수야, 비 오니까 너 더 보고 싶어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알았죠? 어떻게? 네가 보고 싶어지니까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그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젊은 학생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그 누구나 글을 쓰면서 살아야 되는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어디 면사무소나 이런 데 그 읍사무소 시청 앞에 가면 대서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서소. 어떤 행정서식들, 가령 연서류 뭐 이런 거. 그 대신 써주는 데였어요. 옛날에 문맹률도 높았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죠. 지금 여러분들은 나중에 혹시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글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문자 메시지 하죠? 카카오톡 하죠? 저는 휴대폰 없어도 트위터 합니다. 저 휴대폰 없어요. 트위터 컴퓨터로 해요. 오늘 제 이야기 들으신 분들 팔로우 해주시면 200% 마팔 보장입니다. 특친 되시게요? 네. 기대해 보겠어요. 이메일 써야 됩니다. 그죠? 이메일도 이미 촌스러워서 잘 안 썼나요? 페이스북도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을 하려면 자기소개서 써야죠. 회사 입사하려면 또 자기소개서 써야 되죠. 입사하고 나서는 기획서도 잘 쓰는 사람이 더 인정받고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 즉 독서랄지 어떤 자기만의 어떤 경험 그런 것으로 뭐 이것저것 지식도 생기고 어떤 지혜로운 생각도 하게 되고 하는데 그게 완성되는 것은 글쓰기를 통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낼 때부터 나는 남하고 좀 다르게 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꼭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를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수사법에 대해서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직유법. 직유법이 뭡니까? 같은 팔을 넣더라도 파도 굵은 파도 있고 가는 파도 있고요. 팔을 총총총 썰 수도 있고 듬성듬성 썰 수도 있고요. 팔을 푹 익힐 수도 있고 뭐 슬쩍 익힐 수도 있고 거의 다 끓인 뒤에 그냥 위에 뿌리듯이 할 수도 있고 파 하나만 가지고도 자기 창의성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그 일들이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저는 자기 스스로가 창의성을 발휘할 때 이 세상은 좀 더 시적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저희 아이들한테도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할지 어디에 가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꼭 뭐 대단한 자리에 가서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집에서 지금 우리 교실에서 친한 친구들하고 거기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말, 창의성을 발휘하는 글 이런 것들이 우리 세상을 훨씬 더 시적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앞자리에 서서 보니까 듣는 태도가 참 좋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